택배 상자를 뜯는 순간의 설렘은 언제나 같다. 은빛 노트북이 스티로폼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손에 쥔 것처럼 기뻤다. 3년 만에 바꾸는 노트북이었다. 남편 재윤은 그냥 수리해서 쓰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번 돈이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다.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소파까지 닿아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눌렀다. 부팅 화면이 뜨고 초기 설정을 마치자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깨끗한 파란색 배경.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새 기계의 고요함. 그런데 이상했다. 바탕화면 오른쪽 하단에 폴더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웹캠 기록. 웹캠 기록? 새 노트북인데 왜 폴더가 있지? 나는 잠시 멈칫했다. 혹시 제조사에서 테스트용으로 남겨둔 파일일까? 아니면 초기 설정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폴더?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봤다. 마우스 커서가 폴더 위에서 머뭇거렸다. 클릭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스쳤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더블 클릭.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 6개가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2024억 1128만 214. mp4. 2024억 1201만 322. mp4. 2024억 1205만 147. mp4. 2024억 1209만 233. mp4. 2024억 1212만 401. mp4. 2024억 1215만 250. mp4. 심장이 두근거렸다. 날짜는 모두 최근이었다. 그것도 새벽 시간대. 나는 손을 떨며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다. 12월 15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어두웠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었고 각도는 비스듬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군가 자고 있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몸의 윤곽, 긴 머리카락, 침대 위치. 그건 분명 우리 집 안방이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누운 사람은 나였다. 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영상 속 나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흡에 따라 이불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영상은 약 1분 30초 정도 이어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잠든 내 모습만 담겨 있을 뿐이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뭐지? 장난? 해킹? 아니면 급하게 다른 파일을 열었다. 12월 12일자 영상. 이번에도 같은 장면이었다. 같은 각도, 같은 침대, 잠든 나. 다만 이번엔 내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세 번째 파일. 12월 9일. 역시 같은 구도.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영상은 같은 방식으로 촬영되어 있었다. 고정된 카메라, 어두운 조명, 잠든 나. 이게 대체.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6번이나. 내가 가장 무방비한 순간, 깊은 잠에 빠진 새벽 시간에.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촬영 각도였다. 영상 속 시선은 침대 옆 협탁 근처에서 약간 높은 곳에서 찍힌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 노트북을 침대 옆 책상 위에 올려두고 웹캠을 켜둔 채 나를 지켜본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평소처럼 스탠드와 책 몇 권, 그리고 물컵만 있었다. 노트북을 놓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누가 여기 노트북을 놓고 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집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내가 자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급히 거실로 돌아와 현관문을 확인했다. 도어락은 이상 없었다. 잠금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제된 흔적도 없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다. 그럼 어떡해? 휴대폰을 꺼내 영상 속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다. 11월 28일,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였다.
남편 재윤은 회사 워크숍으로 부산에 가 있었다. 12월 1일도 혼자. 12월 5일은 재윤이 늦게 들어왔던 날이다. 술 마시고 와서 소파에서 잤다고 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상이 찍힌 날들은 대부분 내가 혼자 있던 밤이었다. 누군가 내가 혼자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일정을 알고 있었고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나를 촬영했다.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파일 속성을 확인해 봤다. 원본 생성 위치는 로컬 디스크 마이너스 사용자 마이너스 웹캠 기록. 이 파일들은 이 노트북에서 직접 촬영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찍혀서 옮겨진 것이었다. 그럼 범인은 자기 노트북으로 찍어서 이걸 내 새 노트북에 옮겨 놓은 거야? 왜? 무슨 이유로? 나를 협박하려는 걸까? 아니면 감시? 스토킹?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는 이 영상뿐이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재윤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덮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본능적으로 이 영상을 그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다. 응, 일찍 왔네. 회의 일찍 끝나서. 뭐 해? 아, 새 노트북 설정 중. 재윤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설마 재윤이? 아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왜 나를 몰래 찍어? 하지만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다시 열고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채 폴더를 숨김 처리했다. 이 영상의 의미를 알아내야 한다. 누가, 왜, 어떻게 찍었는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곤두세웠다. 혹시 또 누군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새벽 2시 14분 영상 속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찍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잠들지 못한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재윤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침 차려놨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글씨체.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다시 켰다. 어젯밤 숨겨뒀던 웹캠 기록 폴더를 다시 열었다. 6개의 파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야 했다. 이번엔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다. 재생 속도를 늦춰가며 구석구석 살폈다. 첫 번째 영상 11월 28일자를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잠든 내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보였다. 화면 왼쪽 하단 침대 발치 쪽에 희미하게 뭔가가 움직였다. 나는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다. 그림자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사람 형체. 영상 속 시간 21,437초, 약 2초간 그림자가 움직이다가 사라졌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어.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히 웹캠을 켜둔 게 아니었다. 누군가 그 시간 내 침실 안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 영상도 다시 봤다. 12월 1일자. 이번엔 더 선명했다. 영상 32,215초 지점에서 침대 옆 협탁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 앞을 지나간 것처럼. 세 번째 영상. 12월 5일. 이번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 숨소리였다. 내 숨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더 무거운 숨소리. 누군가 카메라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네 번째 영상을 열었을 때 나는 비명을 참아야 했다. 12월 9일자 영상. 23,344초. 화면 오른쪽 끝에 손가락 끝이 보였다. 누군가의 손가락이 노트북 화면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린 것이다. 그 손은 여자의 손이었다. 손톱에 발린 진한 레드 매니큐어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여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스토커를 떠올렸을 땐 당연히 남자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손은 분명 여성의 것이었다. 다섯 번째 영상. 12월 12일.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다. 영상 4152초 화면 속 내가 잠결에 뒤척였다. 그 순간 누군가 재빨리 몸을 숨기는 소리가 들렸다. 뒤로 물러나는 발소리. 아주 가벼운 슬리퍼를 신은 듯한 발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집 복도 쪽으로 향했다. 집 안에서 찍은 거야. 집 안에. 숨이 막혔다. 이 사람은 외부 침입자가 아니었다. 집 구조를 알고 있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내가 자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지막 영상. 12월 15일.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같은 각도, 같은 침실, 잠든 나.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카메라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노트북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5,033초. 화면 속에서 침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다. 키는 160cm 정도. 날씬한 체구.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마치 잠든 아이를 확인하는 엄마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다. 화면이 너무 어두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속삭이는 게 들렸다. 이번에도. 잘 잤어.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 여자는 잠시 내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침실을 나가기 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간적으로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어두워서 정확한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표정만큼은 알 수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의자 뒤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내가 자는 동안 침실에 들어와 나를 내려다보고 속삭이고 미소 지으며 나갔다. 이번에도 잘 잤어. 이번에도라는 말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뜻이다. 영상에 찍히지 않은 날에도 그 여자는 내 침실에 들어왔던 것이다. 나는 급히 침실로 달려갔다. 침대 시트를 들춰냈다. 베개를 확인했다. 협탁 서랍을 열었다. 뭔가 흔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협탁 서랍 맨 뒤쪽에서 발견했다. 작은 머리카락 한 올. 긴 생머리.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나는 웨이브 펌을 한 상태였고 머리색도 밝은 갈색이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은 새까만 생머리였다. 증거다. 나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 지퍼백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을 살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혹시 다른 흔적이 있을까? 현관 신발장을 열었을 때였다. 내 슬리퍼 옆에 낯선 슬리퍼 한 켤레가 있었다. 회색 실내화. 255 사이즈. 내 사이즈는 240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재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실내화는 따로 있었다. 남색 슬리퍼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럼 이 회색 슬리퍼는? 나는 슬리퍼를 들어 냄새를 맡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플로럴 계열. 여자 향수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여자.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자. 내 일정을 아는 여자. 재윤이. 설마.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재윤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괜찮아.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신이 섰다. 범인은 재윤과 가까운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재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다시 거실로 갔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다. 이번엔 배경을 집중적으로 봤다. 협탁 위 소품들, 벽에 걸린 그림, 창문 커튼. 그리고 발견했다. 세 번째 영상, 12월 5일자.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바로잡는 습관이 있었다. 절대 기울어진 채로 두지 않았다. 그런데 영상 속 그림은 기울어져 있었다. 누군가 그림을 건드렸어. 나는 침실로 달려가 그림을 내렸다. 액자 뒤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다. 초소형 카메라. 벽에 붙어 있는 렌즈 지름 5도 안 되는 작은 카메라.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있었지만 SD 카드 슬롯이 보였다. 여기서도 찍었던 거야. 누군가 우리 침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트북으로도 찍고 직접 들어와서 나를 확인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이었다. 감시하고 기록하고 침투하는. 왜? 대체 왜?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를 찍은 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이 영상들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일 수 있다고. 나는 다시 영상을 봤다. 잠든 내 모습. 무방비한 상태. 만약 이 영상들을 편집해서 조작한다면, 만약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민다면,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침실 문 손잡이에 작은 방울을 달았다. 누군가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침대맡에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록한다.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카메라는 이제 그들을 향할 것이다. 사흘 동안 나는 잠을 설쳤다. 침실 문의 단방울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휴대폰 녹화 영상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침입자는 내가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재윤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 냉장고를 열 때의 습관, 샤워하기 전 옷을 벗어두는 위치까지. 하지만 수상한 점은 없었다. 너무 없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여보. 목요일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재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요즘 집에 이상한 일 없었어? 재윤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이상한 일? 무슨? 그냥 뭔가 물건이 움직였다거나 누가 들어온 것 같다거나. 왜? 도둑이라도 든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말을 아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새 노트북에 이상한 파일이 있더라고. 웹캠 기록이라고. 재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웹캠 기록? 그게 뭔데? 영상 파일들이었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아, 그거. 재윤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기계들이 오작동 많이 하잖아. 초기 불량 아닐까? 그냥 AS 맡겨.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 같았다. 근데 이상한 게 영상 내용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화면만 나오더라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재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됐네. 그냥 삭제해. 별거 아닐 거야. 대화가 끝났다. 너무 간단하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가 불안해하는지 무서운지 영상에 뭐가 찍혀 있었는지. 아무것도. 보통의 남편이라면 최소한 뭐가 찍혀 있었는데? 라고 물어야 정상 아닐까?
그날 밤 재윤은 샤워를 오래 했다. 평소보다 10분은 더 길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소파 쿠션 위에 무심히 놓인 휴대폰.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사진 복구 완료 -36개 항목.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복구? 재윤이 사진을 삭제했다가 복구한 거였다. 왜?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재윤의 생일. 틀렸다. 우리 결혼 기념일. 틀렸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 생일을 눌렀다. 잠금 해제됨. 휴대폰이 열렸다. 나는 급히 갤러리로 들어갔다. 최근 복구된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 배경은 우리 집 침실이었다. 첫 번째 사진. 잠든 내 모습. 위에서 찍은 각도. 노트북 영상과 똑같은 구도. 두 번째 사진. 침대 옆에서 찍은 내 얼굴 클로즈업.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내 사진들이었다. 모두 내가 자고 있을 때 찍은 것들. 손가락이 떨렸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멈췄다. 침실 전체가 찍힌 사진이었다. 잠든 나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 긴 생머리. 날씬한 체격. 회색 실내복 차림.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다음 사진. 이번엔 그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V를 하고 있었다. 얼굴이 나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미소 짓고 있는 입술.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재윤의 회사 후배. 신입사원 환영회 때 한 번 본 적 있는 얼굴. 이름이 뭐였더라. 급히 다음 사진들을 넘겼다. 그 여자가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셀카. 주방에서 요리하는 척하며 찍은 사진. 심지어 우리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도 있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마지막 사진. 재윤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호텔 객실. 둘은 와인잔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친밀한 거리. 재윤의 손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사진 촬영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재윤이 거래처 미팅이라며 저녁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쿠션 위에 제대로 놓기까지 2번이나 떨어뜨렸다. 뭐해? 재윤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그냥 TV 보고 있었어. 그래? 근데 TV가 꺼져 있는데. 아, 지금 막 끓여던 참이었어. 졸려서. 재윤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의심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먼저 들어가 있어. 나 물 마시고 갈게. 응.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재윤은 거실에서 10분 넘게 뭔가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재윤이 들어왔다. 침대에 누웠다. 불을 껐다. 여보. 어둠 속에서 재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병원? 응. 피곤해 보여. 혹시 불면증 있는 거 아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걸까?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재윤은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걸. 내가 자는 동안 침실에 들어오는 걸. 사진까지 찍는 걸. 그리고 나를 병원에 보내려 한다. 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윤이. 코 고는 소리만 대답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재윤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의 가방을 뒤졌다. 명함 지갑을 열었다. 회사 사람들 명함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찾았다. 김서연. 영업지원팀 사원. 영상 속 그 여자. 사진 속 그 여자의 이름.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오빠,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나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뒀다. 증거는 계속 모아야 했다. 재윤이 출근한 후 나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다. 김서연 영업지원팀. SNS 계정이 나왔다.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바로 그 여자였다. 게시물을 하나씩 내려보았다.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일상 사진들. 그리고 3주 전 게시물. 사진 속에는 익숙한 소파가 보였다. 우리 집 거실 소파였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내 집을, 내 거실을 그 여자는 자기 공간이라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재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다. 왜? 여보, 점심 같이 먹을래? 오랜만에. 오늘은 좀 바빠서. 그냥 30분만. 회사 근처 식당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이제 직접 물어볼 시간이었다. 김서연이 누구냐고. 왜 우리 집에 드나드냐고. 왜 나를 찍었냐고. 그리고 왜 나를 병원에 보내려 하냐고. 재윤과의 점심 약속을 앞두고 나는 옷장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을까?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밑 그늘이 짙었다. 괜찮아. 침착하게 물어보면 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입술 밖으로 삐져나가기까지 했다. 오전 11시 30분 집을 나서기 전에 노트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웹캠 기록 폴더의 영상들을 USB에 백업해뒀다. 재윤 휴대폰에서 본 사진들도 캡처해서 저장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한 가지 찢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영상이 촬영된 날짜들을 하나씩 확인해봤다. 11월 28일 재윤 워크숍. 혼자 집에서 영화봄. 12월 1일 피곤해서 일찍 잠. 12월 5일 재윤 회식. 나도 일찍 취침. 12월 9일 빈칸. 12월 12일 머리 아파서 약 먹고 잠. 12월 15일 평범한 하루. 12월 9일만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매일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단 한 줄이라도 반드시 적었다. 그런데 그날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봤다. 12월 9일 월요일. 그날 뭐 했더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완전히 공백이었다. 마치 그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도 안 돼. 나는 휴대폰 일정을 확인했다. 12월 9일 아무 예정도 없었다. 사진첩도 확인했다. 그날 찍은 사진도 없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없었다. 그날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어떻게 하루를 통째로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지? 나는 급히 거실 CCTV 앱을 열었다. 현관에 설치된 홈 카메라. 혹시 그날 누가 집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12월 9일 오전 8시. 재윤이 출근하는 모습. 오전 10시. 택배 기사가 왔다 가는 모습. 그리고 오후 2시 23분.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였다. 영상 속 내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넘어질 뻔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오후 2시 40분. 다시 나갔다. 이번엔 재윤이 내 팔을 잡고 있었다. 재윤이 나를 데리고 나갔어? 그날 재윤은 회사에 있어야 했다. 평일 오후였으니까. 그런데 왜 집에 있었지? 영상을 계속 돌렸다. 오후 6시 15분. 재윤과 내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비틀거렸고 재윤이 나를 거의 부축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새벽까지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 내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점심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재윤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회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이었다. 12시 정각 식당 앞에 도착했다. 재윤은 이미 와 있었다. 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왔어? 응.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주문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윤은 물을 마시며 내 얼굴을 훑어봤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응. 약속이라도 잡을까? 내가 아는 신경정신과 의사 있는데. 신경정신과.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왜 자꾸 나보고 병원 가래? 아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불면증도 있는 것 같고. 나 멀쩡해. 멀쩡하면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웹캠 기록이 어쩌고. 이상한 얘기?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진짜 있었어. 영상도 봤고. 재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영상? 내가 자는 동안 찍힌 영상.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날 찍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알고 있잖아. 김서연. 재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깐이었지만 나는 확실히 봤다. 김서연? 그게 누군데? 회사 후배잖아. 영업지원팀. 아, 서연이? 그게 왜 나와? 너무 태연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캡처해둔 사진을 보여줬다. 김서연이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셀카.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재윤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여보, 그게 회사 워크숍 때 찍은 거야. 배경이 비슷해 보일 뿐이고. 거짓말하지 마. 이 소파, 이 쿠션 다 우리 집 거잖아. 아니야. 착각이야. 착각?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12월 9일은 뭐야? 그날 내가 뭐 했는지 기억나? 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2월 9일. 그날 너 나랑 어디 갔었어? CCTV에 다 찍혔어. 오후 2시에 나를 데리고 나갔다가 6시에 돌아왔어. 어디 갔었어? 재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병원 갔었어. 병원? 응. 내가 전화했었잖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회사 조퇴하고 데리러 갔어. 내가 전화를 했다고. 응. 기억 안 나? 나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12월 9일 오후 1시 47분. 재윤에게 2분 38초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 목소리가 이상했어. 멍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걱정돼서 바로 갔지. 그래서 어디 병원 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신경과 진료받았어. CT도 찍었고.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확인할 수는 있었다. 나는 건강보험 앱을 열었다. 진료 기록 조회. 12월 9일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비 15만 2천 원. 진짜였다. 뭐라고 했는데? 편두통이래. 스트레스성. 수면 유도제 처방받았어. 수면 유도제.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 먹고 푹 자면 나아질 거래. 실제로 그날 밤 잘 잤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원 기록이 있었다. 진짜로 내가 갔었던 거였다.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처방전 어딨어? 집에 있을걸. 서랍에 넣어뒀어.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재윤 말대로 서랍에 처방전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처방일자 2024년 12월 9일. 환자명 강은지. 진단명 긴장성 두통, 불면증. 처방 내역 졸피뎀 10mg 14일분. 그런데 처방전 하단 서명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필기체로 쓰인 환자 서명. 강은지. 그런데 이건 내 글씨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을 쓸 때 기억을 동그랗게 쓴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 서명의 기억은 각져 있었다.
지읒 받침도 달랐다. 누군가 내 이름을 흉내낸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지? 병원 기록은 진짜인데 서명은 가짜? 그럼 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였던 거야? 나는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봤다. 12월 9일 오후 2시 23분. 현관으로 들어오는 내 모습을 멈춰 세웠다. 화면을 확대했다. 얼굴이 잘 안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체형은 나와 비슷했다. 키, 머리 길이, 옷차림. 그런데 신발이 달랐다. 나는 그날 검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나갔다. 하지만 영상 속 사람은 흰색 슬리본을 신고 있었다. 이 사람. 나 아니야. 누군가 나인 척하고 병원에 갔던 것이다. 재윤과 함께. 그럼 그날 진짜 나는 어디 있었던 거지? 나는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한 공백. 마치 그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은지 씨 맞으시죠? 서울대병원 신경과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맞는데요. 12월 9일 진료받으신 후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 부탁드립니다. 추가 검사요? 네. MRI 결과에서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재진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MRI? 나는 MRI를 찍은 적이 없다. 그날 병원에 간 것도 나가 아닌데 MRI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결과는 누구의 것이지? 누군가 내 이름으로 검사를 받았고 내 이름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있다고 했다. 날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서연. 가짜 병원 방문. 조작된 진단서. 수면제. 누군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MRI 결과. 내가 받지도 않은 검사의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있다고 했다. 증거를 만들고 있는 거야.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서류들.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웹캠 기록 폴더의 영상들. 특히 마지막 영상 12월 15일자를 다시 재생했다. 김서연이 침실에 들어와 잠든 나를 내려다보던 장면. 이번에도 잘 잤어. 영상을 반복해서 돌렸다. 그 목소리, 그 억양.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재윤 회사 행사 때? 아니면 잠깐. 나는 영상을 멈췄다. 김서연이 침실을 나가기 직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영상을 0.25배속으로 늦춰 재생했다. 25,118초. 김서연이 고개를 돌린다. 25,119초.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를 향한다. 25,120초. 미소. 그리고 25,121초. 화면 왼쪽 구석 침실 문 뒤편에 누군가 더 있었다. 희미한 그림자. 사람의 윤곽. 김서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 뭐야? 나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밝기를 최대로 올렸다.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키가 큰 사람. 남자처럼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침실에는 김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른 영상들도 다시 확인했다. 12월 12일자 영상. 4135초 지점. 내가 잠결에 뒤척일 때 누군가 물러나는 발소리가 들렸던 부분. 소리를 키워 들어봤다. 발소리가 두 개였다. 가벼운 발소리와 무거운 발소리. 김서연과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둘이서 함께 들어왔어. 11월 28일자 영상도 다시 봤다. 21,437초 벽에 비친 그림자. 자세히 보니 그림자도 두 개였다. 하나는 날씬하고 하나는 어깨가 넓었다.
모든 영상에서 김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지? 재윤일까? 나는 영상 속 남자 그림자의 키를 가늠해봤다. 벽의 액자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78cm 정도. 재윤의 키는 176cm이었다. 비슷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재윤이었다. 뭐해? 집에 있어.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직접 확인하겠다고. 김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오늘 오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커피 사진. 캡션은 오늘의 힐링. 해시태그를 보니 해시태그 강남 해시태그 모나코 호텔이 있었다. 모나코 호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모나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5시 40분이었다. 로비는 한산했다. 나는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살폈다. 김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간 건가?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김서연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윤이 있었다. 둘은 가까운 거리에서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서연이 웃었다. 재윤도 웃었다. 친밀한 분위기였다. 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지켜봤다. 둘은 로비를 지나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나도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주차장에서 재윤이 차 문을 열어줬다. 김서연이 타고 재윤도 운전석에 앉았다. 내 남편의 차였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저 회색 그랜저 따라가 주세요. 미행이세요? 네.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재윤의 차는 강남을 벗어나 한강 쪽으로 향했다.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리버사이드 자이. 평당 가격이 억 단위를 넘는 곳이었다. 재윤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재윤과 김서연이 함께 나타났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도 서둘러 따라 들어갔다. 다행히 입구 보안은 느슨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서연이 15층 버튼을 눌렀다. 나는 맨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15층에서 둘이 내렸다. 나는 14층을 누르고 내린 후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갔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 여는 소리. 그리고 김서연의 목소리. 들어와요, 오빠. 오빠라고 불렀다. 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다. 1502호. 문이 닫혔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1502호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도어락 화면을 확인하는 소리. 문이 열렸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강은지예요. 재윤이 아내. 김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재윤 씨 있죠? 들어가도 될까요? 저기. 나는 김서연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 TV,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하나. 우리 집 거실과 똑같은 인테리어였다. 같은 소파, 같은 쿠션, 같은 그림, 심지어 조명까지 똑같았다. 이게 뭐예요?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안쪽 방에서 재윤이 나왔다. 서연아, 누구? 재윤이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여보? 여기. 왜? 내가 물어야죠. 왜 여기 있어요? 재윤과 김서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긴장한 눈빛이 오갔다. 설명 좀 해줄래요? 이 집이 뭐예요? 왜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김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이건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서연이 움찔했다. 재윤이 한숨을 쉬었다. 앉아. 이야기하자. 서서 들을게요. 서연이는 내 여동생이야. 거짓말 마세요. 진짜야. 아버지가 다른 배다른 여동생.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여동생? 그래서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날 찍었어요? 여동생이 그렇게 해요? 김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오빠가 시켜서. 뭐? 재윤이 김서연을 노려봤다. 서연아. 오빠, 이제 그만해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김서연이 나를 향해 말했다. 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정신과에. 오빠가 언니 재산을 가져가려고. 닥쳐. 재윤이 소리쳤다. 하지만 김서연은 계속했다. 영상들은 증거용이었어요. 언니가 이상 행동을 한다는 증거. 병원 기록도 제가 언니 행세를 해서 만든 거예요. MRI 결과도 조작한 거고요. 왜? 오빠가 언니 재산이 필요했대요. 사업 자금. 빚도 있고. 그래서 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고. 재윤이 김서연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다. 그만해. 아파요, 오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영상, 병원 기록, 약 모든 것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이었다. 이혼하겠어요. 재윤이 나를 돌아봤다. 여보. 경찰 신고할 거고 이혼 소송 걸 거예요.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을걸요. 나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그때 김서연이 말했다. 언니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영상들은 이미 다 복사됐어요. 편집도 끝났고 언니가 잠결에 헛소리하고 이상 행동하는 영상들. 오빠가 아는 의사가 진단서도 썼어요. 김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다. 언니가 정신병원에 가든 이혼하든 이미 기록은 남았어요. 언니는 정신병자예요. 법적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졌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있다면 나도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진짜 증거를. 아파트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변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미 늦었어요. 김서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조작된 영상들. 가짜 진단서. 모든 증거는 이미 그들 손에 있었다. 하지만 나도 증거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부터 녹음을 시작했던 것이다. 김서연과 재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영상들은 증거용이었어요. 오빠가 언니 재산을 가져가려고. 병원 기록도 제가 언니 행세를 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자백이 담겨 있었다. 이건 시작이야. 나는 벤치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정은 접어두고 냉정하게 생각했다. 재윤과 김서연은 치밀했다. 나도 그들보다 더 치밀해야 했다. 첫째,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둘째,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나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에 있던 돈 3억 2천만 원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재윤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다. 우리 집은 4명이었다. 결혼 전에 내가 산 집이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명의 변경은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법무법인 정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이랑 사기 혐의 관련해서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김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다. 게시물들을 처음부터 천천히 내려봤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6개월 전 게시물. 재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배경이 명확했다. 제주도 모 리조트.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지였다. 같이 갔었어?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재윤은 회사 워크숍이라며 3일 동안 제주도에 갔었다. 나는 집에서 일했다. 그런데 김서연도 그때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다. 댓글을 확인했다. 오빠랑 또 놀러 갔어? 부럽다 유유. 남친이야 오빠야? 키읔키읔. 둘이 진짜 잘 어울려 히읗히읗. 김서연의 답글 오빠 아니고 그냥 좋은 분. 좋은 분. 내 남편을. 더 내려보니 1년 전 게시물도 있었다. 이번엔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 침대에 누워 셀카를 찍었는데 배경에 남자 손이 보였다. 손목에 찬 시계가 익숙했다. 재윤이 결혼 선물로 받은 롤렉스였다. 1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재윤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김서연을 찾았다. 김서연 영업지원팀 사원. 입사일 2022년 3월. 3년 차였다. 재윤과 언제부터 알았을까? 회사 공지사항을 뒤져봤다. 2022년 4월 신입사원 환영회 사진이 있었다. 거기 김서연이 있었다. 재윤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재윤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5번을 더 걸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여보 오해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서연이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나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캡처해뒀다.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찜질방으로 갔다. 하룻밤 묵기로 했다. 재윤을 마주하기 싫었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수면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들. 다 거짓말이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지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이혼 상담이시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웹캠 기록, 병원 사기, 조작된 진단서, 김서연과의 관계. 녹음 파일도 들려줬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재산 사기 및 무능력자 만들기 시도, 문서 위조, 명예 도용.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게다가 불륜 증거까지 있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상대방은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불륜 증거는 확실한 게 없어요. 호텔 동행, 친밀한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요. 침대 사진이나 키스 사진 같은 거요. 아니면 둘이 같이 사는 걸 증명하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찾아볼게요. 사무실을 나와 나는 다시 리버사이드 자이로 향했다. 1502호. 김서연의 집. 경비실에 들렀다. 저기요, 1502호에 사는 김서연 씨 알죠? 네, 아는데요. 혹시 거기 남자분도 같이 살아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자주 오시는 남자분은 있는데 같이 사는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 분인데요? 키 176 정도의 마른 편이고 안경 쓰셨던 것 같은데. 재윤이었다.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밤에 오셔서 아침에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요. 나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다.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이에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USB 하나를 건네줬다. 지난 한 달치 주차장 CCTV입니다. 1502호 주차구역이요. 감사합니다.
나는 USB를 받아들고 근처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다. 한 달간 재윤이 그 아파트를 방문한 횟수 17번. 평균 체류 시간 8시간. 대부분 밤 11시에 들어와서 아침 7시에 나갔다. 거의 같이 산 거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이 있었다. 일주일 전 12월 10일 새벽 2시. 주차장 CCTV에 재윤과 김서연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둘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길게, 진하게, 찾았다. 나는 그 장면을 캡처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변호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곧 답장이 왔다. 완벽합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제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은지 씨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입니다. 네. 남편분 박재윤 씨와 관련해서 조사 중인데요. 출석 요청드립니다. 무슨 조사요?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부인명의 계좌에서 불법 자금 세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제 명의요? 네. 자세한 건 출석하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재윤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돈 세탁까지 했던 것이다. 이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 재윤은 범죄자였고 나는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숨이 막혔다. 그리고 깨달았다. 김서연과의 분류는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었다. 돈이 목적이었다. 내 재산뿐 아니라 회사 돈까지 빼돌리려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 정신병자 아내가 횡령했다고 하려던 거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사 전문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세요? 제가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재윤과 김서연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노트북에 남아있던 웹캠 영상. 내가 자는 모습을 찍은 시선. 병원에서 들었던 초기 치매 의심이라는 말. 재윤이 아무렇지 않게 내 입원을 권하던 태도. 김서연이 우리 집을 자기 공간이라 부르던 SNS 글.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시나리오야. 나는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재윤은 처음부터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결혼 초 그는 내 재산 구조를 유난히 꼼꼼히 물었다. 부모님이 남긴 상가 건물, 보험 수익자, 증권 계좌. 그때는 가족이니까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조사였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첫 번째 단계 불륜. 김서연은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다. 젊고 기록에 남지 않으며 필요하면 대역이 될 수 있는 존재. 병원에서 내 행세를 하며 진단서를 만든 것도 서류에 서명한 것도 모두 그녀였다. 두 번째 단계 증거 조작. 노트북 웹캠 영상, 침실 사진, 내가 기억하지 못할 시간대에 기록돼. 본인도 모르게 행동하는 환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세 번째 단계 격리. 2번. 보호자 동의. 남편 재윤의 서명. 그 다음엔 재산관리라는 명목으로 계좌 접근. 그리고 마지막 단계. 사고. 혹은 자살로 보이는 죽음. 나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만약 내가 노트북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김서연이 실수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병원 침대 위에서 기억이 흐릿한 환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살아있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였다. 강은지 씨, 남편분 자금 흐름 분석해보니 2년 전부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차명 계좌로 빼돌린 돈이 꽤 돼요.
얼마나죠? 확인된 것만 12억입니다. 숨이 막혔다. 그 돈은 대부분 4명의 계좌를 거쳐간 돈이었다. 즉, 재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범죄의 방패로 쓰고 있었다. 그리고요.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상속 관련 서류도 준비돼 있더군요. 아직 효력은 없지만. 상속이요? 제 부모 재산 말인가요? 네. 사망 시 남편 단독 상속으로 설정된 문서 초안이 발견됐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엔진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재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는 나의 죽음 이후를 사랑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병원. 뜯어보니 검사 결과지였다. 내가 받은 적 없는 정밀 검사. 결과 중증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 나는 웃음이 나왔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허술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 현관, 침실. 그리고 재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요즘 정말 기억이 자꾸 안 나. 병원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 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의 친절은 이제 협박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화면 속 재윤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응,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상속만 끝나면 다 끝이야.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도망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그린 마지막 장면에 내가 결말을 다시 쓰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에어컨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증거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어둑한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 나였다. 잠든 얼굴, 미동도 없는 몸.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때였다. 영상 속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각도가 바뀌었다. 노트북 웹캠 특유의 왜곡된 시야. 그리고 침대 맞은편 전신 거울이 화면에 들어왔다.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의 얼굴. 박재윤이었다. 잠든 나를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는 얼굴. 그리고 그 옆, 거울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얼굴.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아니,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입꼬리를 올린 채 마치 기념사진을 찍듯 가볍게 V를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방청석에서 여자가 낮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재윤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각도만 달랐다. 이번엔 침대 옆 협탁 위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 시점. 화면 속에서 재윤은 조심스럽게 내 머리칼을 넘겼다. 그리고 김서연이 속삭였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재윤이 낮게 웃었다. 원래 잘 자. 이럴 때 보면 참 편해. 그 말에 판사의 얼굴이 굳었다. 영상은 멈췄다.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건 불륜도 사기도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기억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의 시선이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뒤 분명하게 말했다. 기록을 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봤다. 정확히는 처음으로 두려운 눈으로 나를 봤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영상, 녹음, CCTV, 금융 기록.
모든 퍼즐은 이미 맞춰져 있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김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교도소 접견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재윤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그는 이상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엔 사랑이라 믿었던 얼굴. 지금은 낯선 타인의 얼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천천히. 처음 찍힌 날부터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노트북을 켰을 때 난 바로 알았어. 누가 날 찍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찍힐 줄 모르고 있었는지를. 재윤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날 지우려 했고 나는 당신들을 남겼어. 기록으로, 영상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게. 접견실 문이 닫혔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을 켰다. 새 폴더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다. 폴더명 관찰자. 그 안에는 그들이 나를 찍던 모든 순간이, 그들이 웃던 얼굴이, 그들이 방심한 표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파일의 제목은 이것이었다. 종료. 나는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누구도 나를 몰래 찍지 못하도록. 6개월 후. 이사 온 집은 조용했다. 낡은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골목 끝에서 빵 굽는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집. 아무도 나를 알고 있지 않은 공간. 노트북은 더 이상 침실에 두지 않았다. 대신 작은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웹캠에는 검은 커버를 씌웠다. 습관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묻는다. 그 일 이후로 무섭지 않으세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 안 나세요? 나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는다. 무서운 건 누군가 나를 찍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무서운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워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재윤은 교도소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김서연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녀는 판결이 끝난 날 울면서 말했다고 한다.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랑. 그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다시 일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조용히 묵묵히. 어느 날 새벽 작업을 하다 문득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폴더 하나를 열었다. 관찰자. 아직 지우지 못한 파일들이 있었다. 지우지 않은 게 아니라 지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파일들은 나를 증명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기록. 그 안에는 그날 이후에 나를 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 빈 컵, 혼자 먹는 저녁, 고요한 밤. 아무도 몰래 찍지 않은 내가 선택해서 남긴 순간들. 마지막으로 웹캠을 켰다. 화면 속에는 내가 있었다. 피하지 않았다. 숨지도 않았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껐다. 파일은 저장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이번엔 아무도 나를 찍지 않았다. 아니, 찍을 수 없었다. 지켜보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